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브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 동물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희가 위클리브의 359회에서 지난해 그 서울의 고양이 보호시설 두 곳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됐었던 사건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또 위클리브의 399회에서는 미국에서 이 젖소들이 고병원성 AI 걸린다. 심지어는 젖소에 노출된 사람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그 농장에 있던 고양이가 집단 감염돼서 폐사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여름이죠. 서울 용산구의 한 고양이 보호시설에서 고양이 AI 감염이 발생을 해서 40마리 보호 고양이 중에 38마리가 폐사를 한 일이 있었고요. 곧이어서 관악구에 있는 고양이 보호시설에서도 4마리의 고양이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양이한테 감염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가 닭, 오리, 조류는 물론이고 개, 고양이, 너구리, 물범, 젖소 정말 다양한 동물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다. 이제는 진짜 인수공통 감염병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H5N1형 고병원성 AI의 젖소 감염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8일까지 총 12개 주에 139개 농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학계에 따르면은 중국에는 H3N2형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감염되는 쪽으로 지금 변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그 고병원성 AI의 고양이 감염 사례 그 바이러스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2016년 때도 고양이 감염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강력하게 변이했다고 합니다. 또 패럿에 대한 감염 실험도 했는데 치사율이 33%에서 100%로 증가를 했고요. 패럿 간의 전파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다양한 종에 감염되는 건 아주 이제 기본이 됐고요. 이제 강력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이미 종간 전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조류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개 인플루엔자도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다음 팬데믹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든 개 인플루엔자든 이 동물 인플루엔자의 사람 감염이 당장 발생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사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거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계에 따르면은 이 동물에서의 사람으로 종간 전파 우리가 스피로버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예측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대응이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간의 감염으로 해서 이미 막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반려동물이든 농장동물이든 동물에서의 이상 증상을 빨리 발견해서 이제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물이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스필러버 전파가 일어나기 전에 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요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 2011년에 그 사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론화되기 전인 무려 2006년에 반려동물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당시에는 자세히는 몰랐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원헬스 개념을 딱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사람에서의 피해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모아가지고 끝에서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사례집도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전파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에서 먼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동물을 접하고 살고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이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신고를 하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난해 고병원성 AI의 고양이 감염 사례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신고했던 이제 동물병원이요. 네. 동물병원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있는지 환경 검사를 받았어요. 네. 이 받는 동안 이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코. 그 농장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병원성 AI 의심 농가를 만약에 포착을 해서 감염 신고를 했어요. 거기서 감염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동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주일 동안 어디 다른 농장에서 진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면 경제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고에 주저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특히 이렇게 위험한 질병 같은 경우에 네. 조기에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면은 그 초기 대응을 잘해준 의미에서 사실 포상금을 좀 줘야 되는데 영업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는다. 이거
저 같아도 사실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확실히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지원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그 수의사에 일수만큼 보상금을 준다는 근거가 있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근거를 기반으로요, 우리 작년에 이제 럼피스킨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잖아요. 의심 증상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신고한 원장님이 계십니다. 네. 원장님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임기제 공무원 다급 연봉 상한액을 일할 계산하면 이제 하루에 한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충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진료를 아예 하지 못하는데 하루에 17만 원이면은 이거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네. 요것도 살짝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동물 인플루엔자의 사람 전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곧 벌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한테 전파가 돼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작을 때 딱 막으면은 손해도 별로 크지 않고 그 여파도 크지 않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좀 수의사 선생님들이 동물 이상 징후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